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던 일본의 시스템을 한국이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팩스와 종이 서류, 도장을 없애면 신뢰도가 무너진다며 수십 년간 고집해온 일본. 하지만 한국의 최첨단 사무 시스템을 경험한 뒤 일본 행정부는 자신들이 틀렸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에 일본 언론들은 도장 문화는 일본의 자존심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빳빳하던 일본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첨단 행정의 진짜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다카하시 유미코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산업기술정책국장을 맡고 있죠. 올해로 64세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을 공직에 바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목숨 걸고 도장 찍으러 출근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도장은 일본 업무의 핵심이었어요.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제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처리해야 할 결제건들을 정리했죠.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날 쌓인 결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 제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서류마다 담당자의 설명이 붙어 있고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예산 승인건이라고 적힌 서류를 펼치면 15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내용이 나왔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가며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제란에 제 도장을 정중히 찍었어요. 이 한 번의 도장으로 수억 엔의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인 사토 히로시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가요, 사토씨?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업무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텐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토씨,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팩스와 도장이야말로 일본 업무의 신뢰 기본입니다. 전자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하지만 국장님, 요즘 시대가 바뀌어도 신뢰는 변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부처에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급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비스듬히 기울여서 찍는 거예요. 마치 도장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젊은 직원들은 이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런 예절이 일본다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입 공무원이었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유미코 씨, 도장은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상급자에게는 15도 정도 기울여서 찍어야 해. 도장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조직의 화합을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며칠 후 사토 히로시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니케이 BP 종합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본 직장인 3명 중 1명이 도장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했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자료를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가요? 이런 전통이야말로 일본이 세계에서 신뢰받는 이유 아닌가요? 하지만 국장님, 실제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사토씨,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다들 세상이 바뀐다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확신했거든요. 그러자 사토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한국 정부 기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종이 없는 사무 환경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한국이요? 네, 실시간 결제에 모바일 승인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심지어 서류 작성부터 최종 승인까지 단 몇 분 만에 끝난다고 하던데. 그때 저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죠. 사토씨,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일본의 신뢰성은 따라오지 못해요. 속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확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장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도장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어요.
그 무게를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토 히로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그가 좋은 의도로 제안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4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걸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일본의 전통과 신뢰,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완고했어요. 하지만 그 완고함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날아온 거예요. 디지털 혁신 정책 교류를 위한 일본 경제산업성 방문단을 꾸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처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유미코 국장, 이번 한국 출장은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어. 자네가 대표단을 이끌어주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출장이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장관님, 정말 저희가 가서 배울 게 있을까요? 한국의 디지털 정책이라고 해봤자. 유미코 국장, 요즘 한국의 디지털 행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우리도 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보다 앞서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정부 업무의 신뢰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교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은 제 말에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미코 국장,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보자고.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토 히로시에게 말했어요. 사토 씨, 이번 한국 출장은 그냥 의례적인 방문이니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요. 하지만 국장님,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소문들 있잖아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거예요. 어차피 일본보다 뒤처진 한국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해서 한국의 성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출국 전날 밤, 집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전자정부, 디지털 뉴딜, 클라우드 기반 업무 시스템. 용어들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의문이었어요. 결국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짐을 쌌습니다. 공항에서 출장팀을 만났어요. 저 포함해서 총 5명이었습니다. 다들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저만은 달랐어요. 국장님,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다던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오면 돼요. 실제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일본의 체계적이고 신중한 업무 방식을 따라올 수는 없을 거야. 특히 정부 업무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의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도장과 팩스, 종이 서류로 이루어진 우리의 업무 시스템이 비록 느릴지는 몰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이 깔끔하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했던 수준이었어요. 자, 이제 한국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보죠.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결국 보여주기식 시설 몇 개 구경하고 형식적인 회의 몇 번 하고 돌아가겠지. 일본이 배울 게 있을 리 없어.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어요. 사토 씨, 내일 일정 확인해 봤어요? 네, 오전에 전자정부 시스템 브리핑이 있고 오후에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견학한다고 하네요. 그냥 보여주기용 발표겠죠. 실제 업무는 우리와 비슷할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긴 했지만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 결국 일본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방식이 최고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현대적이었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역시 겉만 그럴듯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로비로 들어갔는데 한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혁신기획팀장 박지연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지연 팀장은 38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반갑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정책국장 다카하시 유미코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박지연 팀장이 말했어요. 오늘 저희 전자결제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놀라긴 뭘 놀라. 컴퓨터 몇 대 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놨겠지.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모니터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2015년부터 완전한 무종이 사무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업무가 클라우드 기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처리되죠. 무종이요? 네, 펜도 종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 작성부터 결제까지 디지털로 이루어져요. 박지연 팀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각종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제가 예산 승인건을 올려보겠습니다. 터치 몇 번으로 서류가 작성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상급자에게 전송되었죠. 보세요. 지금 부장님께 알림이 갔습니다. 부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신데 모바일로 확인하고 계세요.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서류가 검토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정말 몇 분 만에 승인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서류 하나 처리하는데 최소 며칠은 걸리거든요. 박지연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모든 결제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종이 서류보다 더 안전하죠. 그런데 보안은 어떻게?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이 매우 강화되어 있어요.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지연 팀장이 다른 예시를 보여주었어요. 복잡한 사업 계획서가 여러 부서를 거쳐 최종 승인까지 받는 과정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시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건 정말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에서 같은 서류를 처리하려면 최소 2주는 걸렸거든요. 국장님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박지연 팀장이 태블릿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니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여기서 새 문서를 작성해 보세요. 간단한 보고서면 됩니다. 저는 어색하게 터치하면서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놀랍게도 몇 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결제선을 지정하고 전송해 보세요. 터치 몇 번으로 서류가 전송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실시간 알림이 왔습니다. 벌써 답장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송한 서류에 대한 피드백이 벌써 도착한 거였어요. 박지연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이 300%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종이 사용량은 95% 줄었죠. 300%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이 높아졌어요.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니까 부정이나 실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장이요?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죠. 위조가 불가능하니까요. 박지연 팀장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바일 승인, 실시간 협업, 자동 백업, 재해 복구 시스템.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40년 동안 해온 방식은 뭐였단 말이지?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일본도 곧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체면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지연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좋겠네요.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낮에 본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토 히로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일본 본청에서 내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협약건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의 결재가 필요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호텔 팩스로 전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 프런트에 내려갔어요. 팩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죠.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팩스가 안 오는데요? 죄송합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 팩스기를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팩스기는 없나요? 지금 수리기사를 부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협약건은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팩스가 고장이라니. 그때 로비에서 박지연 팀장을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국장님, 무슨 일이세요? 걱정스러워 보이시는데. 아, 팀장님. 사실 일본에서 긴급 결제건이 와서 팩스를 받아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에요. 박지연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굳이 팩스를 쓰실 필요가 있나요? 네. 그럼 어떻게?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 보시겠어요? 일본 쪽에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전자서명으로 처리 가능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제 태블릿이 있으니 지금 바로 해드릴 수 있어요. 박지연 팀장은 정말 친절했어요. 바로 태블릿을 꺼내서 설명해 주었죠. 먼저 일본 쪽에 이메일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저는 사토 히로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토 씨, 팩스 말고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메일요? 하지만 국장님 결제는 일단 보내주세요. 방법이 있어요. 몇 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지연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문서가 왔네요. 이제 검토하시고 전자서명만 하시면 돼요. 전자서명이요? 네, 이렇게 화면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에 사인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일본 쪽으로 바로 전송됩니다. 정말로 몇 초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사토 히로시에게서 바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 방금 결제 완료 통보가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 같으면 팩스 주고받고 결제하고 다시 팩스로 보내는데 최소 몇 시간은 걸렸거든요. 박지연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왜 종이 없는 사무 환경을 추구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국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박지연 팀장이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실시간 업무 진행 현황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실시간으로 숫자들이 바뀌고 있었어요. 분당 수백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24시간 돌아가요. 공무원이 어디에 있든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념처럼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별 말씀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날 밤 혼자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팩스와 도장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박지연 팀장이 몇 분 만에 해결해준 일을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제 업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현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지연 팀장이 몇 분 만에 해결해준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 모든 걸 한국에서는 몇 분 만에 처리하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달하는 예산 승인건이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가는데 문득 생각했죠. 이걸 전자문서로 하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40년 동안 해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류 한 장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 팩스는 왜 이렇게 느린지, 도장을 찍으러 왜 매번 사무실에 와야 하는지, 모든 게 의문스러웠습니다. 특히 답답했던 건 팩스였어요. 중요한 서류를 보내려고 하면 몇 번씩 전송이 실패하고 받는 쪽에서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웠죠. 한국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즉시 전송되고 바로 확인 알림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인 오가와 가즈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직 손이 임원이었고 지금은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유미코, 오랜만이야. 차 한잔 할까? 저는 기꺼이 만나기로 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시부야의 조용한 카페에서 오가와 가즈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유미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가즈오 씨, 사실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어요. 한국? 무슨 일로?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전자결제 시스템, 무종이 사무 환경, 실시간 처리, 모든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죠. 오가와 가즈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코, 사실 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정말요? 내가 소니에 있을 때도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에 놀랐거든. 특히 정부 주도의 디지털 혁신은 정말 대단했어. 저는 놀랐어요. 오가와 가즈오 같은 사람도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즈오 씨, 일본의 신중한 방식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오가와 가즈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유미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이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지.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어. 1980년대, 90년대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오가와 가즈오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내가 소니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봐. 그때는 정말 혁신적이었어. 새로운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빠르게 변화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일본 기업들은 회의만 하고 있어. 신중하다는 명목으로 결정을 미루고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지. 하지만, 유미코, 내가 본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대단한 거야. 나도 몇 번 경험해봤거든. 정말 효율적이고 투명해. 오가와 가즈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요즘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 그건 혁신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서야. 일본 기업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가즈오 씨, 그럼 정말 우리가 틀렸던 건가요? 틀렸다기보다는 시대에 뒤처진 거지. 과거에는 옳았던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어. 오가와 가즈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미코, 너는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잖아.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건 그래서 더 용기가 필요한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봐. 카페를 나오며 오가와 가즈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유미코, 한국에서 받은 충격을 잊지 마. 그게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가와 가즈오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일본이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책상에 앉아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전자정부 백서, 디지털 혁신 사례집, 모든 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내가 변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제 아들 켄타에게서였습니다. 켄타는 35세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연락이 왔죠.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켄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 회사가 한국 IT 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필 한국 이야기가 나오다니. 한국 기업이라고? 네, 서울에 있는 핀테크 회사예요. 저희가 개발한 앱에 그들의 결제 시스템을 연동했는데 업무 효율이 300% 향상됐어요. 켄타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일본 은행들과 협력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서류 절차만 몇 달이 걸리고 승인받기까지 1년도 넘게 걸렸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켄타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는 달랐어요. 첫 미팅에서 바로 계약이 성사되고 시스템 연동도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일주일이라고? 네,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그들의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났어요. 회의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더라고요. 켄타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몇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루 만에 해결해줬거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켄타의 말이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것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켄타야,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왜 그렇게 느린 걸까? 켄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모든 걸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도입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훨씬 앞서 나가죠. 켄타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특히 정부 쪽이 더 심해요. 아직도 팩스와 도장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바로 제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니도 경제산업성에서 일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켄타야, 하지만 신중한 것도 중요하잖아. 어머니, 신중한 것과 변화를 거부하는 건 달라요. 지금 한국에게 배우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어요. 켄타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네, 특히 IT 분야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정부 지원도 적극적이고 규제도 합리적이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니. 켄타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국 파트너와 일하면서 느낀 건데 그들은 정말 미래를 생각해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1980년대의 성공을 잊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어요. 켄타의 말이 오가와 가즈오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어머니, 정부에서 일하시니까 부탁드려요. 제발 변화를 이끌어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일본이 뒤처져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켄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켄타야,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는 건 어머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왔거든요. 켄타가 태블릿을 꺼내며 보여주었어요. 이거 보세요.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정말 사용하기 쉽고 빨라요. 화면에는 깔끔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박지연 팀장이 보여준 것과 비슷했죠.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한국에서는 10분 만에 끝났어요. 일본에서는 몇 주 걸렸는데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일본을 사랑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미래가 없어요. 변화가 필요해요. 켄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특히 어머니 같은 고위 공무원이 앞장서야 해요. 그래야 일본이 다시 혁신적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저녁을 마치고 켄타를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변해야 하는 걸까? 오가와 가즈오의 조언,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켄타의 간절한 부탁.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말이죠. 내일 사토 히로시를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할 때가 온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사토 히로시를 불렀어요.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토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국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토 히로시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제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토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사토 씨,
그동안 제가 너무 완고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한국에서 보고 온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말이에요. 사토 히로시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박지연 팀장이 보여준 전자결제 시스템, 몇 분 만에 처리되는 업무들, 그리고 호텔에서 겪었던 긴급 상황까지.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팩스 때문에 중요한 일이 지연될 뻔했는데 한국분이 도와주셔서 바로 해결됐거든요. 사토 히로시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국장님, 그럼 이제. 네, 사토 씨. 이제 정말 변화해야 해요. 팩스와 도장으로 일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토 히로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국장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미안해요, 사토 씨. 그동안 고집만 부렸네요. 아니에요, 국장님. 이제라도 결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토 씨, 우리 부처의 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고 해요.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게 배우겠다는 자세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고 있어요. 사토 히로시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국장님, 그럼 지금 바로 추진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오늘 당장 시작합시다. 그날 오후, 저는 부처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죠. 회의실이 꽉 찼어요. 다들 갑작스러운 소집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어요. 최근 한국을 다녀오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고집해온 업무 방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며칠 걸려서 하는 일을 몇 분 만에 처리하더라고요. 국장님, 하지만 우리의 신중한 방식도. 한 과장이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국장님, 우리가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변화를 거부하는 핑계였어요. 팩스와 도장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혁신을 놓치고 있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부처의 업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급작스럽게. 급작스럽다고요? 이미 10년도 넘게 늦었어요. 한국은 벌써 그때부터 준비해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게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이에요. 정말 효율적이고 투명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요. 몇몇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국장님, 보안 문제는 어떻게? 보안은 오히려 더 강화돼요.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추적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전통적인 방식의 장점도 전통을 지키는 것과 시대에 뒤처지는 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 뒤처져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워야 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국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확신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했거든요. 이제 변화할 때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부처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용기를 냈구나.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왔어요. 경제산업성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대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제산업성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처에서는 도장과 팩스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대신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완전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걸려서 하는 일을 그들은 몇 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박지연 팀장과의 만남, 충격적인 전자결제 시스템, 그리고 호텔에서의 긴급 상황까지.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40년 동안 제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얼마나 뒤처진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특히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때 한 과장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국장님,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혼란이요? 지금 우리가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업무 효율이 300% 향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업들과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청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서 일하고 싶어 할까요? 아마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할 거예요. 그때 사토 히로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런 변화를 기다려왔어요. 사토 과장 말이 맞아요.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했어요. 화면에는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비슷하지만 일본어로 되어 있었죠. 지금부터 시연해 보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고 실제로 문서를 작성해 보였어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복잡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결제선을 지정하고 전송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서류가 전송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승인 알림이 왔습니다. 보세요. 방금 부장님이 승인해 주셨어요. 기존 방식이었다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일이죠. 회의실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시스템의 장점들을 설명했어요. 실시간 협업 기능, 모바일 승인, 자동 백업, 보안 시스템까지. 여러분, 이제 정말 변할 때예요. 한국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의 혁신을 인정하고 배워야 해요. 한 부장이 질문했어요. 국장님, 다른 부처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미 다른 부처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면 정부 전체로 확산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정식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연 팀장님께서 우리의 자문역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진정한 새 출발의 날입니다. 팩스와 도장의 시대는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많은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국장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이제야 일본다운 혁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박지연 팀장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본도 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한일 양국이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곧 답장이 왔어요. 국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켄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드디어 일본이 변화하는군요. 켄타야, 고마워. 내 말이 맞았어. 어머니 덕분에 일본의 미래가 밝아졌어요. 정말 존경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한국에서 받은 충격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일 양국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장을 내려놓은 날,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CNN이 공개한 8분짜리 영상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1위는 일본이라던 한 CNN 기자. 거품 낀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기자의 당찬 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걸까요? 전 세계로 생중계된 충격적인 한국 밤거리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브룩 애시튼입니다. CNN 뉴욕 본사의 시니어 기자죠. 얼마 전 제가 공들여 제작한 도쿄 다큐멘터리, 도쿄, 혼돈 속의 질서가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시사회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로 가득했어요. 브룩,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도쿄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담아냈어. 동료들이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자신감에 차서 와인잔을 들며 말했죠. 도쿄야말로 아시아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그 무결점 교통 시스템을 보세요. 지하철이 1분 늦어도 사과 방송이 나오죠. 완벽한 서비스 정신,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밤거리의 질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했어요. 일본이야말로 서구화에 성공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죠. 나머지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맞아, 브룩. 특히 일본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 시부야 스크램블의 그 질서 있는 혼돈, 정말 예술이었어. 동료들의 찬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문화적 차이, 시민의식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 보였죠. 브룩, 잠깐 얘기 좀 하자. 다음 프로젝트 말인데. 저는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어디인가요? 홍콩? 싱가포르? 서울로 결정됐어. 저는 순간 와인을 뱉을 뻔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진심인가요? 제 얼굴에 노골적인 당황과 냉소가 스쳤죠. 서울요? K-팝이나 좀 뜨고 만 곳 아닌가요? 도쿄 다음에 갑자기 서울이라니. 시청자들이 실망할 텐데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시아계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디렉터님, 솔직히 서울은 도쿄의 아류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시청자들도 그런 걸 원하고요. 데이비드 디렉터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브룩, 요즘 다른 언론들이 한국을 무작정 찬양하는 기사만 쏟아내고 있어. 우리는 다른 시각이 필요해. 냉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자는 거야. 일본과 비교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 순간 자리에 있던 아시아계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이준이라는 한국인 프로듀서가 저를 빤히 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했습니다. 아니에요, 브룩. 서울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이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죠. 당신이 지금까지 본 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편견이 깨질 거예요. 저는 이준의 도발적인 말투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니 한물간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라는 각도로 접근하면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습니다. 서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만 보도할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서울행을 수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을 보게 될 겁니다, 브룩. 분명히. 무슨 뜻일까요? 서울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왜인지 이준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광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넓고 시원한 공간. 뉴욕의 낡고 혼잡한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높고 시원할 수 있나요?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브룩, 이쪽으로 오세요.
이준이 저를 무인 자동 입국 심사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여권을 스캔했어요. 삐삐삐.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환영합니다. 브룩 애시튼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 이게 정말 도쿄 하네다에서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최소 10분은 걸렸거든요. 여기서는 30초도 안 걸렸어요. 이주는 무표정하게 제 놀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떠세요, 브룩?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아니, 이건 나리타나 하네다보다도 훨씬 빠른 것 같은데 시설도 더 현대적이고 짐을 찾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짐이 나오기 전 전광판에 정확한 도착 시간과 짐칸 번호가 표시됐어요. 3번 컨베이어 벨트, 오후 2시 47분 도착 예정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정말로 2시 47분 정각에 제 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일본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하네다에서는 예상 시간도 안 알려주는데 여기는 분 단위로 정확하네. 제가 중얼거리자 이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일본 공항과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아니, 이게 맞나? 내가 알던 순서가 바뀐 건가?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더욱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청소 로봇, 길 안내를 도와주는 홀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한 직원이 제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이에요. 도쿄에서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이파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속도도 기가 단위예요. 정말로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초고속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속도를 측정해보니 나리타 공항의 3배는 빨랐습니다. 제 뉴욕 사무실보다도 빠르더라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완벽하게 정돈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모두 한글과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택시 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도 오셨나요? 네, 도쿄에서 다큐 촬영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가 시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기사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1위 공항으로 몇 년째 뽑히고 있거든요. 도쿄 공항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정말인가요? 일본이 한국을. 네, 많은 분야에서 그래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서구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모방했을 뿐이라는 나의 초기 가설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시설과 시스템의 효율성이 일본을 뛰어넘는다. 이준이 제 어깨 너머로 메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브룩,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공항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뭔 소리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내가 일본에서 본 것보다 더 앞서 있어. 서울 시내에 들어가면 더 놀랄 거예요. 특히 밤에 말이죠. 택시 기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외국 기자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우리나라 밤거리예요. 도쿄보다 훨씬 안전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도쿄보다 안전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인가요? 도쿄보다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여성 혼자 다니는 모습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준의 목소리에 또 그 자신만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서울에서의 첫 밤이었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을 핑계로 호텔에서 쉬려 했어요. 브룩, 호텔에서 뭐 해요? 서울의 진짜 얼굴은 밤에 드러나거든요. 이준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밤에? 취재는 내일부터 해도.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11시가 넘어야 진짜 서울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이준을 따라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뉴욕이라면 절대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명동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리가 활기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거리를 걷고 있다는 거였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 시간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다니.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저는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도쿄 시부야에서도 밤늦은 시간에는 취한 셀러리맨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주는 저를 24시간 무인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커피를 기다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테이블 곳곳에 고가의 노트북들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맥북 프로, 서피스 프로. 최소 200만 원은 넘을 제품들이죠. 명품 가방들도 의자에 그냥 걸려 있고 최신 아이폰들이 테이블 위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어요. 정작 주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화장실에 가거나 주문하러 간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냐? 도쿄에서 취재할 때를 떠올려 봤어요. 시부야의 24시간 카페에서도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귀중품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잠깐 자리를 비울 때도 가방은 꼭 챙겼죠. 저는 숨죽이며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15분. 누구도 그 물건들에 손대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들은 마치 그 물건들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한 여학생이 너무나 당연한 듯 자기 맥북을 들고 앉아서 과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뉴욕에서는 1초라도 자리를 비우면 사라져. 도쿄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곧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물건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나요? 도난당하지 않아요? 직원은 마치 당연한 사실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답했어요. 네, 저희는 서로를 믿으니까요.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들도 자국의 안전함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이준이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무룩,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기 보세요. 이준이 가리킨 곳에는 더욱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대학생이 자리를 맡아달라며 옆 테이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었어요. 잠깐 자리 좀 봐주세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네,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이런 신뢰가 가능하다고요? 도쿄에서도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확실했거든요. 이건 정말 다른 행성이야. 내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야.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생생하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방비한 귀중품들, 편안하게 혼자 앉아있는 여성들, 서로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준, 이게 정말 매일 이런가요? 연출이 아니고 매일이에요. 아니, 새벽에 가면 더 놀랄 거예요. 새벽에? 새벽 2시, 3시에도 이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안전하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이준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룩,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나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사장, 새벽을 배송하는 약속, 그리고 작은 균열. 부룩, 오늘 밤은 잠들면 안 돼요. 이준이 새벽 1시에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몇 시인데? 한국의 진짜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새벽 배송 현장에 가봐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카메라를 챙기고 이준을 따라 거대한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의 물류센터는 마치 SF 영화 속 같았어요. 로봇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선으로 상품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부룩. 저 상품들은 모두 어제 자정 전에 주문된 것들이에요. 자정 전에요? 네, 자정 전까지만 주문하면 오늘 오전 7시 전에 집 앞에 도착해요. 67시간 만에 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당일 배송도 기적인데 여기서는 새벽 배송이 일상이라니. 이게 정말 매일 가능한 거예요? 네, 전국 어디든 가능해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한 작업자가 새벽 3시 배송 예정인 기저귀 상자에 작은 메모를 붙이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고 있을 텐데 빨리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메모까지 붙이는 거예요? 네, 어젯밤 11시 50분에 주문하신 분이에요. 분명 급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급한 마음을 배송하는 거거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의무감도 느꼈어요. 그런데 자정까지 주문받고 새벽 7시까지 배송하려면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지는 않나요? 노동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송기사 한 분이 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셨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자정부터 새벽 7시까지 계속 달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준이 설명을 보탰습니다. 무룩,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빠르게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인정하는 거죠. 새벽 3시, 저는 배송기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인 택배 상자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 자정에 주문한 기저귀가 벌써 도착했네요. 이 택배들 정말 안전한가요? 새벽에 이렇게 문 앞에 놔둬도 도난당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민들끼리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울던 아기가 기저귀 받고 조용해지는 소리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자정에 주문하고 새벽 6시에 받는 게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저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카메라에 이 순간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시간 만에 전국 배송. 이건 단순한 배송 시스템이 아니야. 사회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야. 배송 기사가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을 믿고 고객들은 저희를 믿어요. 자정에 주문하면 새벽 7시 전에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약속이에요. 서로에 대한 약속. 새벽 5시 모든 배송이 끝난 후 저는 이준과 함께 24시간 찜질방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무룩, 어떠세요? 6시간 배송 시스템 보니까 솔직히 내 편견이 흔들리고 있어. 뉴욕에서는 일주일 걸리는 배송이 여기서는 6시간이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의 처우 같은 문제도 보였고 그래서 더 진짜 한국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라.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자정 주문 새벽 7시 배송이라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속되려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준, 이런 비판적 시각도 포함해서 다큐를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래야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되죠. 한국을 무조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이준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자국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내일은 뭘 보여줄 건가요? 라이브 방송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위험했어요. 만약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괜찮을까요? 부룩,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이 본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 시간으로 새벽 1시입니다. 저는 명동 한복판에서 CNN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재고가 노트북과 가방은 저기 카페 테이블에 놓여 있죠. 카메라가 카페 내부를 비추자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댓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읽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벽 1시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편안하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서구는 이미 뒤처진 거야. 의심하는 댓글들도 보였어요. 저는 즉석에서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카페로 들어가서 제 노트북 옆에 지갑까지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밖에서 거리를 촬영했죠. 자, 이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마이갓, 이건 진짜 다른 차원이야.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더 과감하게 실험해봤어요. 카페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제 아이폰까지 테이블에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 아이폰과 지갑, 노트북이 모두 저 테이블에 있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와보겠어요. 그 20분 동안 저는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며 밤늦은 시간에 안전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줬어요. 여기는 새벽 1시 30분인데도 편의점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시청자가 흥미로운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또 다른 시청자가 답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내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 20분 후 카페로 돌아갔을 때 제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 손님이 제 아이폰이 떨어질까봐 안쪽으로 밀어놓기까지 했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손님이 제 폰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완전히 열광했어요. 한국인들 정말 천사야. 이런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실시간 채팅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 이건 정말 혁명이야. 라이브 방송이 끝났을 때 실시간 시청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CNN 역사상 아시아 관련 라이브 방송 중 최고 기록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준, 내가 뭘 한 거야?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브룩. 하지만 내가 아시아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몰랐다니. 제 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심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준은 제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보이기 시작하나요, 브룩? 진짜 한국이 말이에요. 뉴욕 본사로 돌아온 지 3일째, 저는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죠. 소셜미디어는 여전히 뜨거웠고 전 세계 언론들이 제 방송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가 제 편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브룩, 이게 뭡니까?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손에는 제가 편집 중인 초안 영상이 담긴 USB를 들고 있었죠. 디렉터님, 제가 서울에서 직접 본 것들을. 한국 찬양 다큐멘터리입니까? 이게 뭔가요? 우리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조명하고 한국의 한계를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데이비드 디렉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청자들이 원하고 익숙한 아시아의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당신 라이브 방송 때문에 일본 관련 광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맞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에요.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죠. 진실? 브룩,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일본 파트를 늘리고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해요. 과도한 경쟁사회, 높은 자살률, 노동 문제. 이런 걸 다뤄야죠. 데이비드 디렉터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어요. 다른 언론들이 한국을 무작정 띄워주는 동안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줘야 해요. 그게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디렉터의 지시를 따르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이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편집하면서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카페에 무심하게 놓인 노트북들, 새벽 배송 기사의 따뜻한 미소, 서로를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정말 본 게 맞나? 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이었어요. 브룩, 어떠세요? 편집 잘 되고 있나요? 이준, 나 혼란스러워. 본사에서는 다른 걸 원하고 있어. 이준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브룩, 당신이 본 것을 믿으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눈이 옳습니다. 하지만 내 커리어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당신은 기자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고수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데이비드 디렉터 사무실로 찾아가서 정면으로 맞섰어요. 디렉터님, 죄송하지만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뭐라고? 이것이 진실이고 CNN은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 신념을 굽히지 않겠어요. 데이비드 디렉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브룩,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제 선택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커리어를 걸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 말이에요. 좋아요, 브룩.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데이비드 디렉터가 문을 쾅 닫고 나간 후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제 신념을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심야, 기저귀 CNN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사실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라이브 방송에 엄청난 반응을 본 경영진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거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한국이야? 파리보다 안전하다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국 관련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청자들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카페에 귀중품을 놓고 가도 괜찮다고? 이건 혁명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처져 있었구나. 시청률은 CNN 역대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본사는 경악과 함께 환호했죠. 방송 직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룩, BBC에서 연락 왔어요. 넷플릭스에서 후속 시리즈 제안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어요. 글로벌 미디어들이 줄을 서서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 및 협력 제안을 쏟아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었죠. 데이비드 디렉터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부룩, 내가 틀렸어. 디렉터님, 시청률 봤어? 역대 최고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다큐를 인용하고 있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CNN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네의 신념이 오늘 CNN의 역사를 다시 썼어.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대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중 하나인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제 서울의 심야 기적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은 밤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배송한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여달라고 격려해준 이준 프로듀서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 우리가 해냈어요. 축하해요, 부룩.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진짜 한국을 알게 됐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제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7장, 세계를 뒤흔든 진실.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심야 기적이 CNN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사실 본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라이브 방송에 엄청난 반응을 본 경영진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거죠.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한국이야? 파리보다 안전하다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한국 관련 해시태그로 도배됐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시청자들의 반응이 강렬했어요. 카페에 귀중품을 놓고 가도 괜찮다고? 이건 혁명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처져 있었구나. 시청률은 CNN 역대 아시아 관련 프로그램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본사는 경악과 함께 환호했죠. 방송 직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부룩, BBC에서 연락 왔어요. 넷플릭스에서 후속 시리즈 제안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어요. 글로벌 미디어들이 줄을 서서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 및 협력 제안을 쏟아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었죠. 데이비드 디렉터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부룩, 내가 틀렸어. 디렉터님, 시청률 봤어? 역대 최고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다큐를 인용하고 있어.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CNN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네의 신념이 오늘 CNN의 역사를 다시 썼어.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3대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중 하나인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제 서울의 심야 기적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상은 밤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배송한 서울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여달라고 격려해준 이준 프로듀서의 것입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 우리가 해냈어요. 축하해요, 부룩.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진짜 한국을 알게 됐잖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제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8장, 마음으로 새긴 서울.
다큐멘터리 방영 7개월 후, 저는 CNN의 후속 프로그램 서울의 심야 기적, 그 후 제작을 위해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브룩 애시트님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제 얼굴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냉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 다큐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이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서로 포옹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브룩, 달라진 게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예전에 방문했던 무인 카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노트북과 가방들을 보며 저는 감격했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카페 벽면에 여러 나라 언어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여기서는 안심하고 귀중품을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이준, 이게 뭐예요? 브룩 다큐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안내문을 만든 거예요. 정말로 카페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도 현지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취재도 했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가져온 변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배송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배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투자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죠.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밤늦게 한 포장마차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말씀하셨죠. 아가씨 덕분에 우리 동네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 다들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 물건 안 가져가네. 신기해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마지막 리포팅을 위해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7개월 전 저는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채 이 도시에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려와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말이에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마음으로 서울 시민입니다. 이 도시가 제게 준 모든 것들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방송 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댓글로 화답했어요. 브룩이 서울의 명예 시민이다.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다. 우리도 한국에 가고 싶어. 브룩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 서울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관을 바꾸고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영원한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며 저는 말했어요. 이준,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브룩.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